그렇죠? 벌크선 운임이 상승을 한다. 운임이 상승한다는 얘기면 뭔가 그 해상으로 교역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걸 텐데. 일단 뭐 벌크선은 컨테이너선과는 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벌크선 네. 그게 뭐죠? 그 벌크선 BDI라고 BDI가 그게 올라간다는 발틱 얘기구나. 운임 지수라고 같은 얘기를 하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니까 어제 좀 페노시언이랑 대한해운만 좀 움직였거든요.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 이제 미주 노선을 그 SM그룹이 이제 산 거죠. 페노시언이랑 이제 대한해운이 이 벌크선 위주기 때문에 두 기업만 좀 올라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HMM이나 뭐 다른 이제 보통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뭐 탱크선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컨테이너선이 올라가야지 실질적으로는 그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글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벌크선 유연탄 뭐 이런 거 나르는 원자재 쪽이구나. 네네네. 그런 쪽만 운임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주가 흐름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왜 벌크선이 오르는지, 그럼 벌크선에 뭐를 실는지 보니까 무연탄이니 뭐니 이런 부분이다.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인상의 해외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 얼마나 오르길래 해외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지금 0.15인데 1월 1일서부터 매도 분부터 0.2로 오릅니다. 그럼 0.05%포인트 네네.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자금 해외는 이제 거래세가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가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될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단기 매매 이제 하루에 막 몇십 번 사고 파는 분 아니면 큰 의미는 없을 텐데 이제 뭐 개인 투자분들은 괜히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약간 딴지를 거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 양도세와 거래세 둘 다 적용하는 쪽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선진국들은 뭐 거래세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농특세라고 해서 0.15가 붙긴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뭐 어떤 쪽에서는 이제 이중과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시장에서 뭐 좋은 영향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많이 하면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라고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100%안 좋죠. 네. 자, 마이클 버리의 경고, 테슬라 터무니없는 고평가. 마이클 버리의 이런 얘기들을 과연 이렇게 미디어에서 자꾸 받아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지금 해마다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자사주 매수는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머스크 쪽에 일단 된 그 1조 달러어치 그 스톡 옵션 그게 이제 10년 동안 12번에 나눠져 갖고 이제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수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금 퍼가 뭐 마이클 버리 발언에 따르면은 지금 뭐 200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 올인을 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올인을 했고 지금 로봇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경쟁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어떤 뭐 그 이제 진영에서 위치하는 것들이 지금도 일단 뭐 전기차 쪽에서는 독보적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고평가다. 근데 과거에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 공매도 했다가 두 손 들고 한번 나온. 네. 근데 두 손 들고 나오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2달만 더 버텨보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 테슬라 그게 뭐 그렇게 2달 뒤에 될 줄 아나요? 그렇죠. 네. 경고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가 언제 실적이나 뭐 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주가가 올라왔던 회사인가요? 네. 꿈 가지고 먹고 사는 그리고 회사지. 저희 방송 전에 잠깐 이제 앵커님이랑 뭐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이 테슬라 자율주행 이제 FSD 우리나라 풀리면서 영상 나오는 걸 봤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얘기예요? 자율주행.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자율주행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상마다 보시면 알긴 하겠습니다. 사람보다 일단 운전을 더 잘하고 국내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에서 속초를 가는데 핸들에 손 한 번도 안 대고 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영상 내내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네. 예. 정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도 어제 일단 현대 그 오토에버 오른 것도 그 GPU 한 13,000장인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일단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 이게 뭐 꿈이 현실로 됐다라는 게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현대차가 이제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걸 운전하고 다니는 것들을 다 데이터를 다 확보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게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상에서 만든다라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FSD가 이제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기능이나 이런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사람들이 다 뭐 자율주행 차는 다 테슬라야, 테슬라가 최고야 이게 확정적으로 된다 그랬을 때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후발주자로 따라간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테슬라 거 FSD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불만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뒷바퀴 돌아가는 것도 지금 구독으로 벤츠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돈을 내면 뒷바퀴가 더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돈을 안 내면 조금만 돌아가게 해주고 그래서 기본과 옵션 이런 차이군요. 그거를 구독으로 합니다. 구독으로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만. 근데 테슬라 이 자율주행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몇몇 개 완성차 업체들 중국 빼고 구독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 30만 원 내고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테슬라 FSD를 내 차에다 장착을 한다 이거죠. 그 회사에서 그 완성차 업체에서 그거를 장착을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용자가 일단 내가 현대차 뭐 산타페를 타고 다니는데 그 FSD를 테슬라 거를 내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쓴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전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그런 시장을 장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엔캐리 청산 우려. 이 얘기도 사실은 요 얘기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이거를 미디어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느냐 여부인데. 굉장히 어떤 폭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한쪽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이후로 앵커리 청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게 한 5번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건 작년이겠네요. 현대차 미 관세 소급 인하 확인해 어제 현대차, 뭐 기아, 뭐 어제 주가가 4% 이상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이제 소급 적용한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올랐고 뭐 사실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이제 유럽이랑 일본이랑 경쟁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0이었었고 유럽이랑 일본은 2.5였는데 지금은 똑같은 관세를 적용받으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나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없어졌다라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시장에서 좀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의 여부 오늘부터 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일단 저는 시장에서 만약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번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 경고음을 주거든요. 경고음을 주는데 투자자나 시장은 그거를 무시를 할 때 정말 엄청난 주가 하락이 이제 나오는 경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려보면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내서 뭐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어떤 속도 조절은 하더라도 안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10조 엔, 110조 원이 아니라 110조 엔, 110조 원이죠. 110조 원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겠다라고 또 며칠 전에 좀 발표를 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국채 금리들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일본 엔케일이 자금을 올해 상반기 때 추정한 규모를 보면 506조 원이 아니라 506조 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6조 엔이면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일본의 싼 금리로 돈을 가져와서 어떤 다른 쪽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어떤 돈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빠르면 12월 달에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관세가 적법한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거쳐서 어떤 결정이 되게 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미국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미국이 그동안에 거둬들였던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국채를 또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그럼 국채 발행을 하면은 국채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시장이 정말 크게 한번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이제 신영증권 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엔케리 자금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엔화에 대한 포지션이 숏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유동을 쳤는데 지금은 엔화 관련된 포지션들이 대부분 롱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장이 그때 급락했을 때는 그냥 갑자기 뒤통수 확 맞은 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충격이 더 컸던 거고 그때 니케이가 12%, 우리 8.7% 뭐 이렇게 그때 폭락을 했었죠. 근데 올해는 막 그동안에 계속 엔캐리 청산 얘기가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설사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을 제외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좀 큰 충격을 줬던 쪽이 한 5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갑자기 줄인 게 한번 3번, 그 다음에 완만하게 이제 큰 충격 없이 완만하게 이제 엔캐리 자금을 이동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2번 정도 있었었는데 1차, 3차, 5차는 엔캐리 자금이 급속도로 이제 청산이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많이 줬는데 여기 이제 3차에 이게 이제 2008년도인데 제가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는데 1차는 닷컴 버블이랑 거의 가까웠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IMF, 우리 금융위기 때였어요. 네, IMF, 이제 외환위기 때였어요. 외환위기 때 이제 동남아시아 외환위라고 이제 보면 맞아요.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3차 때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5차 때는 코로나 이렇게, 팬데믹 때. 이때 이제 엔캐리 자금이 굉장히 대규모로, 굉장히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청산이 되면서 이제 코스피 하락률을 보면은 뭐 1차 때는 뭐 사실 38.9, 3차 때가 56%, 5차 때가 35%. 이제 이거는 예상을 하기 힘든 부분들의 어떤 요소들이었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청산됐을 때 2002년도 그다음에 월드컵 때죠. 2016년도에 15%, 10%씩 각각 좀 시장에 어떤 좀 충격을 줬다. 이제 완만하게 청산을 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근데 급진적 청산은 어떻게 보면 엔캐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긴 힘든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다른 글로벌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럼 작년에 8월은 뭐 완만한 청산 수준에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10%도 아니니까. 네,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네, 너무 단기간에 이제 그게 그리고 사실은 재작년부터 엔화 가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일본 인플레가 계속 좀 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엔캐리들을 이렇게 청산하려는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처럼 막
쏟아져서 나오는 1억이는 앞으로도 이렇게 뭐 글로벌한 금융위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엔케리트 청산 요 부분은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장이 뭐 급락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이제 이슈가 아닌가. 네. 하락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뭐 보시는 것처럼 무슨 38%, 막 56%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일은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채금리가. 자, 그 다음에 차트로 보죠. 네, 요걸 이제 차트로 시기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NK 청산이 나왔던 부분들만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쳐봤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 급작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은 다른 이제 같이 어떤 부분들과 같이 나오는 악재와 같이 연결돼서 나왔을 그렇죠. 때는 그 다음에 시장은 굉장히 이제 V자 반등을 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엔캐리 청산 때문에 시장이 확 빠지면 사시라고 네. 해야 되고 말씀을 떨어진 게 아니라 싸졌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펀더멘탈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장이 빠지고 주가가 하락한 거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평균 회귀의 원리를 감안하면 네. 오히려 그때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오히려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게 좀 알고 이렇게 이런 그 히스토리를 좀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참 주식에서 돈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그거 어렵네.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네. 예. 어렵습니다. 예. 자, 오늘 관심 좀 보겠습니다. 네. TNL. 네, 이걸 뭐 바이오라고 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미용 예, 쪽이라고 맞아요. 창상 피복제. 해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점 같은 거 빼신 분들 이렇게 뭐 동그란 스티커 같은 거 이제 붙이시죠. 붙이죠. 이지덤이라고 해서 그 이지덤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여드름 패치로서는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은 조금 주춤하긴 했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고 사실 바이오, 미용 쪽 기업들 치고는 부채가 거의 뭐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뭐 상당히 좋은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3분기 때 관세 때문에 살짝 좀 흔들렸고 이 창삭 피복제 이제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무슨 뭐 여드름 패치 같은 거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어디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나 보면은 이제 아마존에서도 부동의 1위고 이제 중국 칭충닷컴에서도 당연히 1등, 몰리브영에서도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면은 한, 미, 중 다 1위네요? 네, 다 1위입니다. 영업이익 성장 추이를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으실 텐데 22년도에 240억대. 23년도에 300억대, 작년에 570억대, 올해 이제 3분기까지 현재 42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900억.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줄었어도 400억인데? 네, 4분기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4분기까지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최소 500억 이상인데 작년 망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니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4천억도 안 합니까?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차트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네. 이 마이크로 니들 이제 이런 붙이는 거에 마이크로 니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그거는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의료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퍼포먼스가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용 쪽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쪽으로도 된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한다고 하겠대요? 일단 그쪽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TNL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서 미용, 의료 다 한다. 네. 네.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줄줄이 흘러내릴까? 85,000원을 넘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한 4만 원대 중반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일단 여기서 수급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수급만 지금 매도를 멈추면 일단 다시 위쪽 방향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은 확실히 턴을 했네요. 네, 외국인은 일단은 올해 가을 이제 여름서부터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 뭐 이제 이런 기업들 바이오나 미용 쪽 기업들 보면 일단 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가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고 현금 창출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TNL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특이한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없지 않으면 이 가격 밑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역대 최저점인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래요 주가가? 왜 이런 것 같으세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설명이 돼도 떨어지는 건 사실 딱히 설명하기 힘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미용 쪽 섹터나 이런 뭐 화장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미용 쪽 섹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다운되면서 분위기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TNL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하긴 요즘에 파마리서치가 뭐 100만 원 간다 그러다가 지금 4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여전히 실적은 또 엄청나게 좋은데. TNL 과거의 보고서를 보면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급반등을 하고 이럴 종목은 분명히 아닌데요. 길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은데 이렇게 실적이 주가가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급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번 TNL이라는 종목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찰해 보셨으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